이제는 한글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현재 한글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합니다. 프랑스의 명문대 교수진이 문맹률 0%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세계적인 지성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런 프랑스조차 성인 문맹률이 7%에 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한글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소르본 대학의 피에르 마르텐 교수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배우기 쉬운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성인 문맹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실험적 프로그램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학생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문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프랑스어 문해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죠. 이 혁신적인 접근법은 이제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전 세계 문맹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소르본 대학의 교육심리학과에는 늘 열정적인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에르 마르텐 교수의 연구실은 언제나 학생들로 북적였죠. 그건 아마도 피에르가 지닌 특유의 따스함과 지식에 대한 갈증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연구실이 조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파리의 회색빛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피에르는 자신의 책상에 놓인 보고서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7%. 피에르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 문해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최신 보고서는 피에르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단연간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온 그에게 프랑스 성인 문맹률이 여전히 7%에 달한다는 사실은 쓰디쓴 현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방법의 문제가 아니야. 피에르는 창가로 다가가며 생각했습니다. 바깥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중 몇 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간판을 읽지 못하고 약 처방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피에르는 책상으로 돌아와 지난 10년간의 연구 자료들을 펼쳐보았죠. 다양한 교육 방법론, 심리학적 접근, 사회학적 분석,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문득 그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어요. 프랑스어 자체의 문제일까? 프랑스어의 복잡한 철자와 발음 체계, 하나의 소리가 여러 철자로 표현되는 경우, 똑같은 철자가 다른 발음으로 읽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학생 시절을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그조차도 복후나 FAUTEUIL 같은 단어의 철자를 익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학습 장벽이 언어 자체에 있다면? 피에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그는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맹률과 언어 체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자료를 살펴보던 피에르의 시선이 한 보고서에 고정되었습니다. 국제문해력 보고서의 한 페이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인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놀라운 통계였어요. 이건 분명 착오야. 피에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료들도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죠. 한국의 문맹률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한 걸까? 피에르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묻어났어요. 그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곧 더 근본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였죠. 인생의 전환점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소르본 대학의 한 조용한 연구실에서 피에르 마르텐 교수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피에르는 그날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한글에 대한 자료를 탐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자료를 더 파고들수록 그의 눈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라고. 피에르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부분의 문자가 자연스럽게 진화해온 것과 달리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제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놀라게 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창제 원리였죠.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상징을 기반으로. 피에르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번역본을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과 철학이 결합된 체계적인 창작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피에르는 피곤한 눈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죠. 도서관 직원은 그의 요청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동양학 관련 서적 몇 권을 찾아주었어요. 소리를 담는 그릇. 피에르는 한 책의 제목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한글의 자음과 모음 도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단 20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설명에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죠. 피에르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유튜브에서 한글 강의를 검색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기초 강의를 찾았지만 곧 더 전문적인 내용도 찾아보게 되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따라 쓰며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했죠. 기역, 니은, 디귿. 피에르가 연습장에 한글 자음을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옆 테이블의 손님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피에르는 너무 몰두한 나머지 눈치채지 못했어요. 단 몇 시간 만에 피에르는 한글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하여 음절을 이루는지, 그리고 그 음절들이 어떻게 단어로 이어지는지 파악했죠. 프랑스어와는 전혀 다른 구조였지만 그 논리적 체계에 깊이 매료되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 피에르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며 감탄했습니다. 피에르라는 5글자가 한글로는 단 3음절로 표현되는 것을 보며 그는 문자의 효율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피에르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그는 문득 대담한 생각을 했죠. 만약 프랑스 문맹자들에게 이 한글을 가르친다면 어떨까? 처음에는 스스로도 그 생각이 터무니없게 느껴졌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친다니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그 생각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피에르는 자신의 가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의 복잡한 철자 체계가 문맹의 주요 원인이라면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는 한글을 배우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는 가설이었죠. 일단 문자 해독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그 기술을 프랑스어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미친 생각이야. 피에르는 웃으며 중얼거렸지만 그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프랑스 교육부 산하 기초문해 교육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마르텐 교수입니다. 문맹 교육에 관한 새로운 실험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피에르의 모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낯선 문자와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당신은 미쳤습니다. 마르텐 교수님. 교육부 산하 기초문해 교육센터의 장 뒤부와 원장은 피에르의 제안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프랑스 문맹자들에게 한국어 문자를 가르치자고요? 이건 학문적 호기심이 지나친 겁니다. 피에르는 기대했던 반응이었기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문맹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피에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몰라서 아니면 배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원장과 참석한 연구원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방법은 프랑스어라는 틀 안에서의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틀 자체가 문제라면요? 피에르는 화면에 프랑스어의 복잡한 철자 규칙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의 소리가 여러 가지 철자로 표현되는 예시들이 가득했죠. 이제 한글을 봐주세요. 피에르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글은 한 소리에 한 글자가 정확히 대응합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명확하고 학습 곡선이 매우 단순해요. 회의실에는 의심스러운 눈길들이 오갔지만 피에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현대 한국의 문해율까지 준비한 모든 자료를 쏟아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단 며칠 만에 한글의 기본을 습득한 경험을 공유했죠. 제가 제안하는 건 한국어를 가르치자는 게 아닙니다. 한글이라는 도구를 통해 문자 해독의 기본 개념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일단 그 개념을 이해하면 프랑스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발표가 끝나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뒤부와 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교수님.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의문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3개월만 주십시오. 피에르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소규모 시범 그룹으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없다면 그때 포기하겠습니다. 몇 주 후 피에르는 기적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매우 제한적인 조건이었죠. 단 10명의 학생, 3개월의 기간, 그리고 최소한의 지원금만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피에르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과제는 한국어 전문가를 찾는 일이었어요. 피에르는 파리 소재 한국문화원에 연락을 취했고 그곳에서 윤지수라는 한국어 교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피에르는 자신의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르텐 교수님의 아이디어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윤지수 선생님이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것 같네요.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가 맞으니까요. 둘은 즉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윤지수 선생님은 한글의 기본 체계와 교수법을 제공했고 피에르는 그것을 프랑스 성인 문맹자들의 상황에 맞게 조정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철자보다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피에르가 강조했어요. 한글은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문자니까요.
피에르는 밤낮으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어 소리와 한글 자모음을 연결하는 차트, 간단한 단어 카드, 발음놀이 게임까지 모든 것이 학습자가 문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첫 수업 계획을 검토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일부터 10명의 성인 문맹자들과 함께하는 모험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그들은 이 낯선 실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글이 정말 그들에게 문자 해독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피에르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되는군. 이게 뭐 하는 거죠? 수업 첫날, 교실에는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찬 눈빛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의 학생들은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문자를 읽고 쓰는 일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감이었죠. 마리는 50대 중반의 청소부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직설적으로 질문했어요. 저는 프랑스어도 읽을 줄 모르는데 왜 한국 글자를 배워야 하나요? 이게 무슨 농담입니까? 교실 뒤쪽에서는 30대 초반의 공장 노동자 앙투안이 불편한 듯 몸을 비틀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마리와 같은 의문이 느껴졌어요. 피에르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교실 앞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피에르 마르텐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윤지수 선생님이십니다. 윤지수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교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여러분의 의문은 당연합니다. 피에르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왜 프랑스인인 우리가 한국 문자를 배워야 할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칠판에 프랑스어 단어보쿠를 적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발음하나요? 몇몇 학생들이 작은 목소리로 보쿠라고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7개의 글자가 있는데 실제로 들리는 소리는 단 3개뿐이죠. B, 호, K, U. 이런 불일치가 프랑스어를 배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피에르는 다시 칠판을 지우고 한글로 안녕이라고 썼습니다. 이건 한국어로 안녕이라고 읽습니다.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고 들리는 대로 씁니다. 복잡한 규칙이 없어요. 학생들의 표정에서 여전히 의심이 읽혔지만 호기심의 불씨도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이 준비한 첫 번째 활동으로 넘어갔어요. 오늘은 우선 여러분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지수 선생님이 나서서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소개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자음과 아, 오와 같은 모음이 칠판에 하나씩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지 보여주었죠. 가장 먼저 마리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마리는 한글로 두 음절, 마와 리로 표현될 수 있었어요. 윤지수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하며 칠판에 마리라고 썼습니다. 이게 마리 씨의 이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읽어요. 마리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다가와 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이름을 글자로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그녀에게 이 낯선 기호들은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정말 이게 제 이름인가요? 마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따라 써보실래요? 윤지수 선생님이 종이와 펜을 건넸습니다. 마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펜을 들고 조심스럽게 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미음자를 그리고 그 옆에 아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음절 리을과 이까지. 완성된 마리를 보며 마리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썼네요. 그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싶다며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앙투안, 소피, 베르나르 모두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문자로 표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첫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게 진행되었어요. 학생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적어도 완전한 거부감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피에르와 윤지수 선생님은 교실에 홀로 남아 첫날을 평가했어요. 생각보다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윤지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죠.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피에르가 대답했어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교수님. 한글의 매력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강해진답니다. 다음 날 피에르는 일찍 교실에 도착하여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에게 한글의 기본 구조를 더 깊이 가르칠 계획이었어요. 그는 자음과 모음 카드, 소리 매칭 게임, 그리고 간단한 읽기 자료들을 책상 위에 정리했습니다. 과연 오늘은 몇 명이나 올까? 피에르는 중얼거리며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첫날 수업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런 실험적인 접근법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죠. 놀랍게도 모든 학생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가장 회의적이었던 마리도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어제 수업에서 받은 종이를 들고 와서 피에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집에서 더 연습했어요. 두 마리의 종이에는 말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쓰여 있었습니다. 글씨는 아직 서툴렀지만 분명 어제보다 안정적이었어요. 정말 훌륭해요, 마리. 피에르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어쩌면 이 실험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었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윤지수 선생님은 칠판의 자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읕, 힐라와 모음 아, 오, 우, 이 등을 적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윤지수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가 위긴 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학생들은 신기한 듯 그 설명을 들었어요. 앙투안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글자들은 실제로 우리가 말할 때 입모양을 그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윤지수 선생님이 밝게 대답했어요. 한글은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니까요. 피에르는 이제 준비해온 게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소리 마이너스 글자 매칭 카드 게임을 진행했어요. 카드 한쪽에는 프랑스어 소리가, 다른 쪽에는 그에 해당하는 한글 자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카드를 뒤집으며 짝을 맞추는 게임을 했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점차 게임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베르나르라는 60대 남성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평생 몫으로 일해왔지만 글을 읽지 못해 항상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짝을 맞추어 나갔죠. 베르나르 씨, 정말 잘하시네요. 피에르가 칭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글자들이 눈에 잘 들어와요. 베르나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프랑스어 알파벳은 항상 헷갈렸는데 이 글자들은 각각 모양이 너무 달라서 구분하기 쉬운 것 같아요. 수업 후반부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글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이름은 입니다 라는 문장을 한글로 옮기는 연습이었어요. 물론 발음을 한국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피라는 젊은 여성은 처음으로 전체 문장을 완성했어요. 제 이름은 소피입니다를 한글로 적고 나서 그녀는 마치 중요한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맞나요? 소피가 피에르에게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피에르는 윤지수 선생님과 함께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몇몇 글자는 아직 서툴렀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정확했어요. 완벽해요, 소피. 피에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피가 처음으로 한글로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교실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소피의 성공에 기뻐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피에르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었죠. 수업이 끝날 무렵 피에르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구성원 이름을 한글로 적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부담 없는 과제를 선택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문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쌓는 것이었으니까요. 교실을 나서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호기심, 그리고 작은 성취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첫 걸음을 떼었다. 3주가 지난 후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0명의 학생 중 2명이 중도에 포기했지만 나머지 8명은 놀라운 열정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앙투안과 마리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 추가 연습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죠. 교육부에서 중간평가를 위해 파견된 감독관은 피에르의 방식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마르텐 교수님, 이분들이 한글을 배워서 어떤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감독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프랑스어를 읽고 쓰는 능력입니다. 피에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도 프랑스어 문해력입니다. 한글은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학습자들이 문자 체계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발판이죠. 감독관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다음 달에 다시 평가하겠다며 자리를 떠났어요. 윤지수 선생님은 피에르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네, 계속해야 합니다. 피에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학생들의 변화가 보이지 않으세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사실 피에르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글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한글이라는 친숙하지 않은 문자를 통해 오히려 문자 자체에 대한 공포가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프랑스어 문자는 오랜 실패의 상징이었지만 한글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수업은 점차 진도를 나갔습니다. 단순한 낱말에서 문장으로,
그리고 짧은 단락으로 학생들은 한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물론 내용은 프랑스어였지만 표기는 한글이었습니다. 손녀에게 보내는 편지, 직장 동료에게 전하는 감사 메시지, 심지어는 간단한 시까지 6주차에 접어들면서 피에르는 조심스럽게 프랑스어 문자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글로 적은 문장 옆에 같은 내용의 프랑스어 문장을 적었어요.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이해한 학생들은 이제 프랑스어 문자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 철자가 복잡하고 불규칙하지만 그래도 패턴이 있어요. 피에르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에서 배운 원리를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중반에 베르나르가 피에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처음으로 손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베르나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프랑스어로는 완벽하지 않아서 한글과 프랑스어를 섞어 썼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썼어요. 피에르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베르나르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베르나르 씨.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었고 학생들의 발전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문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피에르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 접근법이 프랑스 교육계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가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만큼 충분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 프로젝트 마지막 주, 피에르의 연구실에는 데이터 분석으로 늦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수집한 학습 결과와 평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죠. 컴퓨터 화면에는 학생들의 발전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윤지수 선생님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글자 인지 속도가 평균 30% 이상 향상되었네요. 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자 오류도 크게 줄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들의 자신감이죠. 윤지수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수치로 나타난 발전도 중요했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태도였어요. 문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생겨난 것이었죠. 피에르는 마지막 평가 설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마리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니라 방법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프랑스어도 읽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앙투아는 좀 더 실용적인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안전 매뉴얼을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아직 모든 단어를 이해하진 못하지만 전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읽을 수 있어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베르나르의 메모였습니다. 머시, PROFESSEUR, MAINTNANT, GCROISN와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저 자신을 믿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육부 평가단이 최종 평가를 위해 왔습니다. 그들 앞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직접 보여주었어요. 한글로 시작해 프랑스어로 이어지는 읽기 연습, 짧은 문장 쓰기, 심지어 간단한 시 낭독까지. 평가단의 표정이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인 시선은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인정으로 변했어요. 특히 교육부 장관의 특별자문관이었던 소피 뒤랑 박사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마르텐 교수님, 솔직히 말해 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뒤랑 박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 결과는 놀랍네요. 특히 학습자들의 자신감 향상이 인상적입니다. 평가회의가 끝난 후 피에르와 윤지수 선생님은 학생들과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와 샴페인, 그리고 각자의 성취를 축하하는 따뜻한 말들이 오갔어요. 소피는 자신이 쓴 짧은 시를 낭독했고 앙투아는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문해력 향상이 그의 경력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었죠. 선생님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마리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손녀에게 직접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베르나르가 조용히 피에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교수님,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베르나르가 상자를 건넸어요. 목수일을 50년 했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작품은 처음이네요. 피에르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블록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글 자음과 모음 블록이었어요. 마치 어린이용 블록처럼 만들어진 학습 도구였습니다. 다음 학생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베르나르가 수줍게 말했어요. 우리처럼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 피에르는 말없이 베르나르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3주 후 피에르는 소르본 대학 강당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심리학과뿐만 아니라 언어학, 교육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피에르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연구는 한글 기반 성인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피에르가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죠. 왜 프랑스인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치는가라고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피에르도 미소 지으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 실험의 핵심은 문자 학습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성인 문맹자들이 프랑스어 문자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죠. 피에르는 실험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 원리 소리와 문자의 명확한 대응 관계, 그리고 이것이 학습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었어요. 특히 학생들의 자신감 향상과 문자에 대한 두려움 감소를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문해력 향상이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장벽 극복의 문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피에르가 결론을 내렸어요. 한글이라는 도구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도 문자를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것이 프랑스어 학습으로 이어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질문 중에서도 한 노교수의 질문이 특히 날카로웠어요. 마르텐 교수님, 이 방법이 일시적 효과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성과만으로는. 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프로그램이 끝난 지 3주가 지났음에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발전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 중 5명은 현재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교육부 장관이 직접 피에르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르텐 교수님, 흥미로운 연구였습니다. 저희는 이 방법론을 전국문해 교육 프로그램에 시범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피에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장관님? 네, 물론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문맹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날 저녁, 피에르는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파리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실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의 문맹 문제 해결에 이 방법이 쓰이길. 다음 날, 피에르는 윤지수 선생님과 함께 후속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언어, 더 다양한 학습자 그룹, 더 장기적인 연구, 가능성은 무한했어요. 교수님, 한글이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나요? 윤지수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피에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말씀하셨다지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일하고. 600년이 지난 지금 그 뜻이 프랑스에서도 실현되고 있네요. 한 달 후, 피에르는 국제문해력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그의 방법론을 전 세계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매주 수요일 그의 첫 학생들과 계속해서 만나는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안, 베르나르, 그들은 이제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어요. 한글 덕분에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르나르가 어느 날 독서 모임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빛을 보게 해준 건 교수님의 믿음이었죠. 피에르는 미소 지었습니다. 문맹의 어둠에서 벗어나 책의 세계로 들어선 이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여정의 증인이자 동반자가 되어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